이거 보이시나요? 이 손톱만 한 분홍색 알약 하나. 이게 제 지난 1년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악마의 씨앗입니다. 요양원 사람들은 이걸 영양제라고 불렀어요. 어르신, 이거 비싼 영양제예요. 이거 드셔야 기운 차리고 잠도 푹 주무시죠. 하면서 매일 밤 제 입에 털어 넣었죠. 저는 그게 정말 몸에 좋은 건 줄 알았습니다. 자식들이 비싼 돈 내고 보내준 곳이니 좋은 약 주겠거니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약만 먹으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손발이 꽁꽁 묶인 것처럼 축 늘어지고 머릿속에는 하얀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해지는 겁니다. 혀가 굳어서 말도 잘 안 나오고요. 생각은 있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가위 눌린 것 같은 기분 아십니까? 딱 그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영양제가 아니었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치매 환자로 만들고 바보로 만들어서 자기들 편하게 관리하려는 아주 독한 신경안정제, 수면제 덩어리였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요양원에 계신 여러분의 부모님, 혹시 면회 갈 때마다 주무시고 계시지 않던가요? 불러도 반응이 없고 눈에 초점이 없지 않던가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연세가 드셔서 기력이 없네 하고 그냥 넘기셨나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게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제 피 맺힌 경험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저 박순자가 그 지옥 같은 행복드림 요양원에서 어떻게 살아남아 도망쳤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요양원이 아닌 내 집에서 친구들과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지 제 목숨 걸고 탈출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 같은 노인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75살 박순자라고 합니다. 제 인생요? 참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25에 시집가서 30에 남편 잃고 혼자 됐어요. 그때부터 동대문 시장 바닥에서 옷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에 나가서 밤 10시까지 김밥 한 줄로 끼니 때우며 억척같이 살았죠. 그렇게 번 돈으로 아들 하나, 우리 상훈이 보란듯이 키웠습니다. 상훈이는 제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공부도 잘했고 착했고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 들어갔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아들 장가 보내고 나서는 서울 변두리에 작은 빌라 하나 사서 혼자 살았습니다. 저는 늘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나는 며느리 눈치 안 보고 내 멋대로 살 거다.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 그런데 사람 일이란 게 참 마음대로 안 됩디다. 작년 겨울이었어요. 시장에 가서 찬바람 맞으며 장을 보는데 갑자기 머리가 핑 돌더니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겁니다. 그대로 길바닥에 쓰러졌어요. 눈을 떠보니 병원 응급실이더군요. 의사 선생님 말이 일과성 뇌어혈 발작이랍니다. 쉽게 말해 미니 뇌졸중이래요. 혈관이 잠깐 막혔다 뚫린 건데 이게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라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마비는 풀렸지만 한동안 혼자 걷는 게 위태로웠습니다. 퇴원하던 날 아들 상훈이와 며느리 지은이가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표정들이 무거웠어요. 며느리가 제 손을 잡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어머님,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당분간 혼자 계시면 위험하대요. 또 쓰러지시면 그땐 정말 큰일 난다고. 저희 집으로 모시면 좋겠지만 저도 이번에 승진해서 야근이 많고 민준이도 고3이라 집안 분위기가 좀 아시잖아요. 아들 놈을 쳐다보니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군요. 그 모습이 참 짠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님. 딱 한 달만 아니 길어야 3달? 몸 회복하실 때까지만 시설 좋은 요양원에 계시는 게 어떨까요? 경기도 쪽에 공기 좋고 밥 잘 나오는 곳 알아봤어요. 행복드림 요양원이라고 호텔 같아요. 호텔. 그 말에 넘어간 제가 바보죠. 하지만 그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짐 되기 싫은 마음이 컸으니까요. 그래 알았다. 내가 빨리 나와서 내 발로 걸어 나올 테니 걱정 마라. 그렇게 저는 제 발로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있는 행복드림 요양원. 이름은 참 예쁘죠. 건물도 번듯했습니다.
4층짜리 건물에 앞에는 작은 정원도 있고 로비에 들어서니 샹들리에가 반짝반짝하고 클래식 음악이 흐르더군요. 원장이라는 여자가 나왔는데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화장을 곱게 하고 아주 상냥한 목소리로 저를 반겨줬습니다. 어머 박순자 어르신, 환영합니다. 여기는 요양원이 아니라 힐링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친딸처럼 모실게요. 아들과 며느리는 그 말에 안심하는 눈치였습니다. 입소 절차를 밟는데 원장이 그러더군요. 어르신 핸드폰은 저희가 사무실에 보관할게요. 분실 위험도 있고 어르신들끼리 통화하다가 소음 문제로 다투시는 경우가 많아서요. 필요하실 때 말씀하시면 언제든 드리니까 걱정 마세요. 저는 별 의심 없이 핸드폰을 넘겼습니다. 그게 감금의 시작인 줄도 모르고요. 아들 내외가 돌아가고 저는 305 4인실로 배정받았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훅 하고 끼쳐오는 냄새. 로비에서는 몰랐던 지린내와 소독약 냄새가 섞인 묘한 냄새였습니다. 침대 4개가 있는데 3분의 할머니가 누워 계셨어요. 그런데 인사를 해도 아무도 받아주질 않는 겁니다. 다들 멍하니 천장만 보고 있거나 입을 벌리고 잠들어 있었어요. 아,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편찮으신가 보다. 그때는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첫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녁밥이라고 나왔는데 멀건 콩나물국에 식어 빠진 생선 한 토막, 그리고 잘게 썬 깍두기가 다였습니다. 며느리가 보여준 팜플렛 사진에는 갈비찜이 있었는데 말이죠. 뭐 단체 급식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대충 먹었습니다. 문제는 밤 8시였습니다. 간호조무사가 약판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자, 어르신들 약 드실 시간이에요. 저한테도 조그만 종이컵을 주는데 거기에 그 분홍색 알약 2개, 그리고 하얀 알약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약인고? 나 혈압약은 아침에 먹었는데. 아, 원장님이 처방해 주신 영양제랑 혈액순환제예요. 이거 드셔야 밤에 푹 주무시고 빨리 나아요. 비싼 거니까 남기지 마세요. 비싼 영양제라니 감사한 마음으로 꿀꺽 삼켰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고 3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겁니다. 마치 뼈가 녹아내리는 것처럼요.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는데 잠이 오는 게 아니라 기절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옆 침대 할머니가 물 좀 줘 하고 끙끙대는 소리가 들리는데 몸이 안 움직여요. 도와줘야 하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신은 가물가물한데 귀는 열려있는 아주 불쾌한 기분 속에서 저는 필름이 끊기듯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떴는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속도 메스껍고 어지럽고 혀가 굳어서 말이 헛나오더군요. 거기에 물 좀. 직원이 오더니 어르신 적응하느라 그러세요. 밥 드시고 또 약 드시면 괜찮아요 하더군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말 무서운 건 제가 점점 바보가 되어간다는 거였습니다. 들어올 땐 지팡이 짚고 걸어왔는데 일주일 만에 저는 휠체어 없이는 화장실도 못 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몽롱하고 내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헷갈리고 오늘이 며칠인지도 모르겠고 직원들이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순자 어르신도 이제 치매 오시나 봐. 눈 풀린 거 봐. 이제 기저귀 채워야겠네. 치매? 내가 치매라고? 아니야, 나는 멀쩡해. 속으로 소리쳤지만 입 밖으로는 침만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이 요양원의 실체를 깨달은 건 입소하고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따라 저녁에 먹은 생선이 체했는지 속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밤 8시 또 그 약이 나왔습니다. 속이 울렁거려서 도저히 못 먹겠더군요. 그래서 입에 넣는 척하다가 혀 밑에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나가자마자 휴지에 태하고 뱉어서 베개 속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맨정신으로 요양원의 밤을 목격했습니다. 그곳은 지옥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가자 낮에는 어르신 하던 직원들의 태도가 180도 돌변했습니다. 야간 당직자 둘이서 복도에 앉아 치킨을 시켜 먹으며
시끄럽게 떠들더군요. 그때 제 건너편 침대 옥분 할머니가 기저귀에 실수를 하신 모양입니다. 냄새가 나니까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아씨, 이 할망구 또 쌌어. 아, 밥맛 떨어지게 진짜. 거칠게 이불을 걷어차더니 옥분 할머니를 짐짝처럼 굴리며 기저귀를 가는데 할머니가 아프다고 신음소리를 내니까 등짝을 짝 하고 때리더군요. 조용히 안 해? 다른 사람 깨면 내가 책임질 거야. 화. 독방에 가둬버릴라. 옥분 할머니는 약에 취해서 반항도 못하고 눈물만 주르륵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입을 틀어막고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여기는 병원이 아니야. 여기는 수용소야. 멀쩡한 사람 병신 만들어서 돈벌이하는 악마 소굴이야. 낮에 면회객들이 오면 다들 자고 있거나 멍하니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약 때문이었습니다. 환자들이 깨어서 돌아다니고 화장실 데려가라, 물 달라 요구하면 자기들이 귀찮으니까 그냥 약 먹여서 재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호자들한테는 어르신이 안정이 필요하다, 치매 증상이 심해지셨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날부터 저는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전쟁이었습니다. 입안에 넣는 척하고 혀 밑에 숨기기, 물 마시는 척하며 컵에 뱉기. 약을 끊은 지 3일이 지나자 거짓말처럼 머리가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떨림도 줄어들고 다리에 힘도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철저하게 연기를 했습니다. 여전히 멍한 척, 말도 어눌한 척, 휠체어에 힘없이 앉아 침을 흘렸습니다. 그래야 그들의 감시를 피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들이 방심할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요양원을 관찰해보니 기가 막힌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맞은편 옥분 할머니는 등 쪽에 욕창이 심해서 살이 썩어가는데 간호과장은 연고 하나 대충 발라주고 끝이었습니다. 병원 안 가요? 할머니 열이 펄펄 끓는데? 제가 어눌한 척 물어보면 아이고. 박 어르신 병원 가면 돈이 얼만 줄 아세요? 보호자들이 싫어해요. 그냥 계세요. 결국 옥분 할머니는 며칠 뒤 폐혈증으로 의식을 잃고 119에 실려가셨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침 직원들이 할머니 짐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내다 버리며 아이고 방 하나 비었네. 대기자한테 전화 돌려 하며 웃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맹세했습니다. 나는 살아서 나간다. 죽어도 밖에서 죽지 여기서 개죽음은 안 당한다. 하지만 탈출은 쉽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은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현관문은 이중 잠금 장치가 되어 있어서 비밀번호를 모르면 나갈 수가 없었고 복도마다 CCTV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전화기는 여전히 압수당한 상태였고요. 아들이 2주에 한 번 면회를 오긴 했지만 항상 원장이나 간호과장이 옆에 딱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얼굴 좋으시네요. 여기 선생님들 친절하시죠? 아들이 물으면 옆에서 원장이 눈을 부릅뜨고 쳐다봅니다. 제가 만약 여기 지옥이다라고 소리치면 그들은 아들에게 어머니가 치매 망상 증세가 심해지셔서 헛소리 하신다고 하고 저를 독방에 가둘게 뻔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제게 기회가 찾아온 건 입소 2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현우라는 사회복무요원 청년이 있었습니다. 제 손잡벌대는 눈망울이 선하고 겁이 많은 청년이었죠. 다른 직원들은 우리를 짐짝 취급하는데 이 청년은 달랐습니다. 휠체어 밀어줄 때도 할머니 안 불편하세요? 묻고 몰래 주머니에 사탕도 넣어주곤 했죠. 어느 날 오후 직원들이 휴게실에서 간식 먹으며 수다 떠는 사이 현우 총각이 복도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위를 살피고 현우 총각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우 총각 나 좀 봐. 나 치매 아니야. 나 정신 멀쩡해. 현우 총각이 빗자루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눈이 동그랗게 커지더군요. 평소에 제가 침 흘리고 멍한 척하는 것만 봤으니까요. 할머니? 말씀. 잘하시네요. 쉿. 조용히 해. 저 사람들이 주는 약 나 안 먹고 다 버렸어. 그 약 먹으면 바보가 돼. 총각 나 좀 살려줘.
제발 우리 아들한테 전화 한 통만 하게 해줘. 내가 나가면 내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보답할게. 현우 총각은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걸리면 자기도 곤란해지니까요. 하지만 제 눈에 고인 눈물을 보더니 마음을 먹은 듯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딱 3분이에요. 화장실 가서 하세요. 제가 망봐드릴게요. 걸리면 저 죽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저는 화장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2번이나 틀렸습니다. 제발 받아라, 제발 받아라. 여보세요? 상훈이니? 나다, 애미다. 어머니? 웬일이세요? 요양원 전화 아니네요? 상훈아, 내 말 끊지 말고 들어라. 지금 옆에 며느리 있냐? 있으면 딴 데 가서 받아. 나 지금 제정신이다. 여기 요양원 사람 죽이는 곳이야. 밥도 쓰레기 같은 거 주고 밤마다 수면제 먹여서 재운다. 옥분 할머니도 약에 취해서 방치되다가 돌아가셨어. 나도 여기 있다간 죽는다. 아들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원장님은 어머니가 요즘 피해망상이 있다고. 이놈아, 내 목소리가 망상 환자 목소리냐? 내가 지금 또박또박 말하고 있잖아. 원장이 하는 말 다 거짓말이야. 너 내가 모은 약 보면 기절할 거다. 상훈아, 애미 살리고 싶으면 내일 점심때 불시에 쳐들어와라. 연락하지 말고 그냥 와. 와서 내 밥상이랑 내가 베개 속에 숨겨둔 약 좀 봐라. 제발. 나 좀 살려다오.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돌려주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아들이 나를 믿어줄까? 아니면 어머니가 노망났다고 생각하고 원장한테 전화해버릴까? 그날 밤은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혀 밑에 약을 숨기는 것도 이젠도가 터서 직원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식당에서 멀건 콩나물국에 밥을 말고 있는데 로비 쪽이 시끄러워졌습니다. 보호자분, 지금 이러시면 안 됩니다. 면회 예약 안 하셨잖아요. 비키세요. 내 어머니 내가 보겠다는데 당신들이 뭐야.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상훈이가 회사도 팽개치고 달려온 겁니다. 아들이 식당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뒤따라온 원장과 직원들이 당황해서 아들을 막아섰습니다. 아드님, 어르신 지금 식사 중이세요. 놀라시니까 원장실로 가시죠. 차 한 잔 드리. 원장이 아들 팔을 잡아 끌며 가식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 팔을 거칠게 뿌리치고 저에게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밥상을 내려다 봤습니다. 고춧가루 둥둥 뜬 맹탕국, 팅팅 부른 밥, 짠지 몇 조각. 며느리 폰으로 보내주던 그 화려한 식단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매일 이렇게 드셨어요? 저는 그때 품속에서 휴지에 싼 것을 꺼냈습니다. 제가 보름 동안 몰래 모아둔 그 분홍색 알약과 하얀 알약 한 뭉치였습니다. 상훈아, 이거 봐라. 얘네가 나한테 영양제라고 속이고 매일 먹이려던 약이다. 이거 먹으면 사람이 송장처럼 돼서 똥오줌도 못 가리게 된다. 내가 이거 안 먹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아냐. 그리고 저는 지팡이를 짚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굽었던 허리를 펴고 원장을 똑바로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원장, 당신 내가 치매라고 했지? 나 다리 병신돼서 못 걷는다고 했지? 나 봐라. 나 이렇게 두 발로 멀쩡히 서 있다. 약 안 먹으니까 정신이 돌아오더라. 당신들이 내 인생 갉아먹으려고 작정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식당에 있던 다른 노인들이 웅성거리고 밥 먹여주던 직원들은 얼음이 되었습니다. 원장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아니 그게 오해가. 아들은 부들부들 떨더니 양 뭉치를 낚아채고 원장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우리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이거 당장 국과수에 의뢰하고 경찰 부를 거야. 당신들 가만 안 둬. 그리고 저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가요. 집에 가요.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불효자예요. 아들의 눈물을 보니
그동안 참았던 설움이 터져나와 저도 엉엉 울었습니다. 아니야, 살았으면 됐다. 어서 나가자. 그렇게 저는 3개월 만에 그 지옥 같은 곳을 탈출했습니다. 요양원 문을 나서는데 바깥 공기가 얼마나 달던지. 살아서 4발로 걸어 나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병원에 가서 그 약 성분을 검사해 봤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기가 막혀 하더군요. 이건 중증 조현병 환자나 알코올 중독자, 난동 부리는 사람한테 쓰는 강력한 신경안 정제랑 수면제입니다. 이걸 매일 드셨다고요? 어르신, 뇌 손상 안 오신 게 천만다행입니다. 이거 노인한테 장기 복용시키면 멀쩡한 사람도 가짜 치매 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됐고 현우 총각의 진술까지 더해져서 그 요양원은 결국 영업정지를 당하고 원장은 구속되었습니다. 저 말고도 약물에 취해 방치된 노인들이 수두룩했거든요. 자, 이제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저는 다시 혼자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아들네 집으로 들어갔을까요? 둘 다 아닙니다. 저는 지금 노인 쉐어하우스에 살고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나온 뒤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아들네 집에 얹혀 살면 며느리 눈치 보일 거고 혼자 살자니 또 쓰러질까 봐 겁나고. 요양원은 죽어도 다시 가기 싫고. 그러다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나처럼 정신은 멀쩡한데 혼자 살기 무서운 노인들끼리 가족처럼 모여 살면 어떨까? 제 빌라를 전세 주고 그 돈으로 방 3개짜리 1층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다니면서 마음 맞는 할머니 2분을 꼬셨습니다. 한 분은 요리 솜씨가 기가 막힌 순자 언니, 한 분은 왕년에 간호사였던 영애 동생이에요. 저까지 셋이서 같이 삽니다. 우리는 서로를 룸메이트라고 부릅니다. 규칙도 정했어요. 아침 7시에 다 같이 체조하기, 밥은 당번 정해서 해먹기, 싸우면 그날 바로 풀기. 누가 아프면 바로 119 불러주고 서로 약 챙겨주고요. 간호사 출신 영희 동생이 혈압이랑 당뇨 관리도 매일 해줍니다. 생활비요. 각자 연금 나오는 거 모아서 쓰니까 요양원 가는 돈의 절반도 안 듭니다. 남는 돈으로 가끔 맛있는 고기도 사 먹고 날 좋으면 가까운 온천도 놀러 갑니다. 얼마 전에는 아들이 놀러 왔다가 깜짝 놀라더군요. 어머니, 얼굴이 요양원 가기 전보다 훨씬 좋아지셨어요. 10년은 젊어 보이세요. 그럼 내가 내 맘대로 살고 친구들이랑 웃고 떠드는데 안 좋을 리가 있냐. 나는 여기가 천국이다. 너희는 너희끼리 잘 살고 나는 내 친구들이랑 잘 살란다. 여러분, 제가 겪어보니 그렇습니다. 요양원은 정말 내 발로 걷지 못하고 대소변 전혀 못 가리고 가족조차 못 알아볼 때 그때 가는 마지막 선택지입니다. 정신 멀쩡하고 숟가락들 힘 있으면 절대 내 발로 들어가지 마세요. 편할 것 같죠? 자유를 잃는 순간 인간은 시들어가는 화초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자식분들, 이 방송 듣고 계시다면 명심하세요. 부모님 요양원에 모셨다고 할 도리 다 했다 생각하지 마세요. 면회 가서 그냥 얼굴만 보고 오지 마세요. 부모님이 갈 때마다 주무시고 계시면 흔들어 깨워보세요. 약은 뭘 드시는지 처방전 꼭 달라고 해서 확인하세요. 식사 시간에 불시에 가서 밥상 한번 보세요. 그리고 부모님이 여기 이상하다, 밥이 맛없다 하시면 노인네 투정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그게 살려달라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 박순자는 이제 남은 인생 덤이라고 생각하고 즐겁게 살 겁니다. 내 다리로 걷고 내 손으로 밥해 먹고 친구들이랑 수다 떨면서요. 이게 진짜 사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노후는 저처럼 억울한 일 없이 끝까지 존엄하고 행복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